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선형회귀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귀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미 지난 학기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본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기계학습 수업에서도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트 리그레션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지난 학기에는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신경망이 아닌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다중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자, 다중선형 회귀 사실 많은 수학 시간에 여러 가지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중선형 회귀란 수치형 설명병수 x와 연속형 숫자로 이루어진 종속벽수 y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회귀 변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수치형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 수치형이라고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형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x 데이터인데 여기가 x1, x2, x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 모두 다 설명 변수인 거예요. x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라고 하는 x가 있습니다. x1은 바퀴의 수, 해서 2개. x2는 바퀴의 사이즈 해서 몇 인치 이렇게 쓰고, x3는 안장의 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기술을 할 수 있겠죠. 그러게 이제 설명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설명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y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y는 연속형 숫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연속형 숫자는 예를 들어볼게요. 교수님 예시를 자전거로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 A는 평균 속도가 평속이라고 하죠. 평균 속도가 한 17 정도 나온다. 아니면 또 자전거 B는 17.5km/h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속형 숫자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지금 여기서 다중선형 회귀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이게 설명 변수가 수치형이라는 것과 이 y 종속 변수는 연속형 숫자라는 거예요. 아직 범주형이 아닙니다. 범주형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클래스 라벨을 붙인 거죠. 근데 아직 선형회귀는 범주형이 아니라 연속형 숫자입니다. 자, 이런 x와 y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x를 줬을 때 어떤 y가 정답으로 나오는데 x와 y의 관계가 바로 f 함수인 거예요. f 함수란 여기서 함수의 의미는 x와 y의 관계. 근데 그 관계를 뭐로 가정한다고요? 여기요. 선형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x와 y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이 회귀 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다중선형 회귀라는 거죠. 자, 이 개수는 데이터로부터 추정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y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게 보면 그렇죠. 아까 y가 종속 변수 그리고 각각 x가 아까 1D 벡터 그렸던 거 실제 값들이고요. 여기가 이게 다 회귀 변수에 해당이 되죠. 베타 0에서부터 베타 k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선형, 다중선형 회귀를 위해서 추정해야 되는, 즉 찾아야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중회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아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래 예시는 설명 변수가 하나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한 개의 설명 변수, 즉 주택의 크기와 연속형 종속 변수, 주택의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을 찾는 문제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택 크기뿐만 아니라 뭐 주택의 위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위치, 예를 들어 위치 같은 경우가 뭐 역세권, 요즘 초역세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뭐 교통,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뭐 일단 교수님이 임의로 썼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석에서는요, 주택 크기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져왔대요. 이렇게 이 x축이 x1이 주택 크기고요. 이 주택의 크기가 실제로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뭐 부동산 공공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csv 파일을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주택 크기와 가격만 지금 파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뿌려보니까 이 빨간 점들이 실제로 실데이터입니다. 실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지금 라인 피팅을 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29.59 더하기 0.07794 곱하기 에어리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y는 베타 0 더하기 뭐 베타 1 곱하기 x1 이래 된 거죠. 뭐 다중 선형 회귀식에서 그 설명 변수 하나인 거, 변수가 하나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식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에 이 베타 0와 베타 1을 구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베타 0와 베타 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네, 일단 한번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다중 선형회귀 모델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식을 보실 때 결국 요 식이에요, 여러분. 자, y라고 하는 거는 베타가 이게 회귀 변수, 회귀 계수, 이게 입력 설명 변수, 이게 라벨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보시면요, n개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어떻게 썼어요?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의 x1 베타 2의 x2까지만 쓸게요. 더 쓸 수 있지만 그럼 이게 1이 된 거죠. 그리고 y2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의 1 더하기 베타 2의 x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n개의 데이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설명 변수를 2개만 썼지만 k개의 설명 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k 곱하기 x1k, 여기는 베타 k 곱하기 x의 2k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이 앞에 베타에 k 붙어 있죠? 이 회귀계수 이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를 매트릭스 바꾸는 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렬의 곱을 생각해 보시면 1 곱하기 이렇게 베타 제곱 더하기 x1 곱하기 베타 1 더하기 x1k 곱하기 베타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의 그 n개의 방정식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는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렇죠? 이 뒤에는 이제 5차항인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편상 이 5차항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선형 회귀의 모델 방정식은 행렬을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었죠. 자, 그럼 도대체 저 회귀계수 베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이렉트 솔루션이 가장 쉽겠죠. 다이렉트 솔루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선형 회귀의 개수들은 실제 값, 원래 y 값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집값, 이렇게 집값들 있죠. 이게 집값이 실제 값인 겁니다. 자, 실제 값 y와 모델 예측값 y 햇이라고 할게요. y 바 말고 y 햇. y 햇 이게 예측값. 자, 예측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쭉쭉쭉 베타 k xk 이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한 게 그리고 요 값들은 여러분들의 뭐 초기 값이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 입력값 값을 가지고 구한 y 햇 이게 예측값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차이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 5차 제곱 합이네요. 제곱의 합이 최소로 하는 값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게 에러죠. 요 에러 혹은 이게 로스죠. 이렇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작도록 하는 값 베타 값들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을 주고 이 식에 예를 들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이게 에러 이게 회귀변수 회귀계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회귀계수 뭐 베타 혹은 뭐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했죠? 지금까지 자, 요 지점이 미분이 0인 값이네요. 그래서 에러 식의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개수들은 회귀계수에 대한 미분식을 0으로 놓고 풀면 명시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건요 일반적인 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누머리컬 서치라고 하는 겁니다. 누머리컬 서치의 대표적인 방법은요. 경사 하강법이 있었죠.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지는 경사 하강법. 같은 반복적인 방식으로 선형 회귀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경사 하강법이란 어떤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의 시작점을 잡은 후 해당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함수값
먼저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목적 함수 혹은 비용 함수 혹은 에러 값이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요 에러 값, 이게 목적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비용 함수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네, 그런 어떤 함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레디언트가 뭡니까? 경사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이게 지금 예시를 들은 게 양수잖아요. 근데 양수의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요 최소 값의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자, 이 집 보이세요? 빨간 점이 임의의 빨간 점에서부터 꼭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처럼 요 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어떤 임의의 점에서 시작점을 잡은 후 해당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움직인다? 더 이상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까지. 실제로 지금 이 에러값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저 에러값은 요렇게 지금 우리가 아까 다중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가정했던 녀석의 값, 회귀 개수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점점 안정화되다 보니 이렇게 에러가 점점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사실 이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얼만큼이나 경사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가 이게 러닝 레이트였죠. 여러분이 실제로 사이킨런이나 파이토치나 이런 것들에서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에서 이 러닝 레이트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그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의 정도, 즉 이동 정도. 많이 뛰고 싶으면 러닝 레이트 크게 잡으면 되고요. 러닝 레이트를 작게 설정하면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 지우. 네. 자, 조금씩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많이 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네, 러닝 레이트를 또 잘못 세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너무 크게 잡으면 발산한다. 왜?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뒤로 올라가요. 그런 케이스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누머리컬 서치로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구현해 보셔도 좋아요. 개념적으로 구현해 봐도 좋은데, 나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하시는 친구들도 꼭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경사하강법의 그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선택하기가 쉬울 겁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중선형 회귀에서 누머리컬 서치의 경사하강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이 옵티마이저 솔루션들은 수학을 하시는 분들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의 주요 토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매년 제안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SGD라고 불리워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더 많지만 일단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무엇인가? 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모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관전 포인트예요. 모든 데이터 사용. 내가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의 x1 점점점 베타 k의 xk 이 녀석들을 각각 업데이트 하는데 이게 파라미터인 거잖아요. 회귀 개수를 업데이트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합니다. 모두 한 번씩 계산을 다 해서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집니다. 즉, 이 바닐라라고 하는 게 가장 나이브한,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처음에 아무것도 뭐 가미되지 않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장 기본 디폴트잖아요. 뭐 보통 뭐 이 바닐라에 어떤 첨가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맛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뭐 토핑을 한다든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대부분 이 최근 나오는 혹은 이 이후로 이 많은 방법론들이 이 GD 방법론의 뭐 어떠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가장 큰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방법의 차이는 이 모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율이 너무 낮아요. 왜냐? 이게 여러분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10만 개 데이터 혹은 100만 개 데이터로 가정을 해보세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느리다. 이게 결국 빅데이터, 뭐 라지 스케일 데이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들 대부분의 데이터들 다 요 빅데이터란 말이에요. 스케일이 커요. 그러다 보니 효율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자, 볼까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무작위로 샘플링된 학습 데이터를 하나씩만 이용하여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즉, 포인트 여기. 무작위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쓴다. 됐죠?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면 n1을 쓰는 거예요. 전체 n개 중에 일부 n1을 가지고서 업데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n은 무작위로 샘플링된 애를 쓴다는 거죠. 이 방법에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을 자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n1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계속 그 회귀 개수가 업데이트됩니다. 성능 개선 정도도 더불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보통 이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된 후에 한 번씩 검증을 하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이렇게 이만큼 보던 거를 요만큼으로 줄여놨으니까 성능 개선 정도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로컬 미니마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최소 코스트 근데 단점이 있어요. 최소 코스트에 수렴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체를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내가 이번에 나온 이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의 그 업데이트된 결과가 수렴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GD 이 무작위로 샘플링된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수학적 검증이 되면서 GD 대신에 SGD를 대부분 쓰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단점이 있다 그랬죠. 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만듭니다. 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충분하다며 그러면 배치, 전체 배치 말고 미니 배치, 이렇게 미니 배치란 말은 요 부분을 의미해요. 미니 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일정량의 일부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개념의 혼합 버전입니다. 좋네요. 또한 SGD의 노이즈를 줄이면서 GD의 전체 배치보다 효율적이라 합니다. 이 전체 배치보다 효율적이라는 거는 부분만 봐서 그렇고요. SGD의 노이즈를 줄이면서 한 거는 이 SGD가 이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SGD 이제 익숙해지고 미니 배치 익숙해졌죠? 사실 인공지능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썼던 SGD와 미니 배치 방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지우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여기 그림이 없나요? 여기서 이 그림을 설명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지금까지는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좋네요. 자,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게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바닐라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였고요.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여러분 잘 아는 SGD, 그리고 이게 미니 배치가 최근에 이 두 앞에 있는 A, B 방법론을 개선하고자 만든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볼까요? 이게 결국 이 빨간 포인트가 수렴하는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이게 2D상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로스, 이게 뭐 그냥 W로 할게요. 이게 회귀변수. 근데 요거를 2D로 그리면 그런데 이걸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등고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위에서부터 이 3D 그림을 위에서 보면 이쪽이 이게 볼륨이 교수님 그림 잘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볼륨이. 그래서 구슬을 여기서부터 떨어뜨려도 일로 가고 뭐 앞에서 떨어뜨려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 수렴 포인트입니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때요? 쭉 잘 내려가네요. 이쁘게. 그런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었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어때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하네요. 엄청 노이즈하죠. 근데 이게 데이터를 부분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는 참 일관성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진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 빨간 점에 분명히 다가가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진동을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수렴했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녹색인 미니 배치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SGD에 비해서 진동은 덜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수렴하는 점에 잘 도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제안한 방법론이 잘 이동해서 수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시곤 합니다. 더 최근에 나온 방법론들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이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파이토치나 혹은 사이킨런에 각각 옵티마이저 솔버가 있어요. 옵티마이저마다 솔루션이 이게 아마 보통 솔버라고 표현이 됐을 텐데 이 솔버 옵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옵션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GD, SGD, 미니 GD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어서 각각의 방법론이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써 있는 거를 잘 모르겠으면 거기 쭉 매뉴얼 읽다 보면은 논문 링크가 걸려 있어요. 혹은 논문 제목이 써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눈으로 한번 보셔도 되고 구글링, 우리의 구글리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구글링 하셔서 그 구글링 방법을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학부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내용에 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교수님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수학적 수식을 배울 때 정규화라는 걸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간에도 정규화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실까요? 정규화가 무엇인가요? 회귀계수,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녀석, 파라미터, 회귀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제약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밑을 볼게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예요. A 데이터와 B 데이터 똑같은데 지금 추정된 함수만 달라요. 얘는 선형회귀는 아니죠. 선형회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피팅 시켰다고 볼게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왼쪽 그림은 학습 데이터를 정말 잘 맞추고 있죠.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잘 알아놨잖아요. 피팅 시켰으니. 근데 미래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예측값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답이 이거였다고 봅시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비슷한데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녹색 부분에 의해서 여기가 포지티브, 즉 여기가 정답,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뭐 0번 클래스, 여기가 1번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비슷한데 이렇게 이 지점에 떨어져요. 보통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잘 제대로 맞췄는데 여기는 하나도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뭐 주변에 떨어졌어요. 참 넉넉하게 다 들어갔네요. 뭐 이런 데도 떨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A와 같이 오버피팅 된 경우, 즉 학습 데이터를 완전히 암기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이렇게 외워버린 케이스가 더 많이 틀립니다.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죠.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는데 이 또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리니까 이 두 케이스를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 그림은 가장 강한 수준의 정규화를 수행한 결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다소 포기하는 대신 미래 데이터 변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이렇게 상대적. 그러니까 지금 이 분포가 마치 지금 빨간 콩으로 표현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데이터의 빨간 학습 데이터를 이 녹색 라인이 전혀 표현하고 있지 못하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정규화가 거의 없는 거고요. 이쪽은 정규화를 좀 강한 수준의 정규화. 여기는 뭐 약한 수준. 교수님 봤을 때는 없는 수준의 정규화이죠. 각각 정규화에 따른 직관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오차의 기대값은 이 모델, 우리가 뭐 알려고 하는 뭐 선형 회귀 모델 혹은 기타 다른 이제 뭐 비선형 모델에 대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대값을 지금 우리가 기대값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이 값을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분해해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베리언스를 감소시켜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리언스. 도대체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실제 어떤 성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황색이 관역 가운데이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뭐 물론 이렇게 노란색 안에 들어오더라도 대략적으로 맞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완전 정답이에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리언스가 크네요.
베리언스가 작네요. 그쵸?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분산이죠, 분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규 분포 0 이렇게 가우시안 정규 분포가 있어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평균 0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만큼 분포를 보여요. 이게 지금 분산이잖아요. 즉 평균 이 데이터의 파란색의 평균은 분명히 비슷한데 이 베리언스에 의해서 어떤 거는 여기 정답 주변에서 멀리까지 떨어져 있고 어떤 애는 근처에 있어요. 아, 여러분 총싸움 아니 총 그 비비탄 총 가지고 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맞추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총의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가 이 총구를 여기 정확하게 보고 쐈을 때 여기에 맞을 확률인데 대부분 총을 여러 번 쏴서 사람이 눈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아무리 잘 쏘려고 해도 예시가 좀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다시 들게요. 어떤 두 군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관역이에요. 근데 총을 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만 맞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뭐 이렇게 맞춰요. 자, 누가 더 총을 잘 쏘는 사람일까요? 교수님이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더 관역을 많이 맞출 수 있지만 어느 날에는 아예 못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덩어리가 이렇게 안쪽으로만 조금 들어오면 돼요. 왜냐면 이 주변으로만 이렇게 이만큼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요 조금만 사람이 총을 쏠 때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 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쏘기 시작을 하면 관역에 전반적으로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은 그렇지 않겠죠. 뭐 교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 베리언스가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퍼져 있는 정도니까 높죠. 근데 낮고 낮아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 4번 케이스예요. 그러나 4번 케이스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 중 무엇이 좋은가 뭐 이런 논의를 뒤에서 할 텐데 어쨌든 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여금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베리언스를 감소시켜줘요. 이렇게 넣었던 거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능이 높아지겠죠. 근데 간혹 정규화는 바이어스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녀석이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정규화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결론은 정규화는 베리언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바이어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화를 정규화 정도를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 상에서 정규화 정도를 보통 C 람다분의 1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걸 조절할 때 바이어스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를 감소시키더라도 그 정도는 사람이 핸드 튜닝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란 무엇인가?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정규화, 앙상블 기법의 이론적인 배경이다. 즉, 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나눠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정규화의 확장된 버전인데 어떤 데이터셋이 바뀌었어도 내 모델은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되고 뭐 데이터의 양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져도 내 모델은 정상 동작해야 되고
뭐 환경이 바뀌었어도 정상 동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즉 내 모델이 얼마나 내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회귀 개수가 얼마나 표현력을 잘 갖느냐, 그게 바로 일반화에 대한 어떤 측정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일반화를 갖기 위해서 내가 설계한 인공지능 모델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교화와 앙상블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습에 쓰지 않은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오차의 기대값을 모델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분해하자는 내용이다. 네, 그렇죠. 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눠서 생각하자라는 거니까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직관적인 이해는 아까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 한번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 각각의 방법론들, 배웠거나 앞으로 배울 방법론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NN은 지난 학기에 배웠죠. 신경망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적은데 베리언스가 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한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가 베리언스는 작은데 바이어스는 크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KNN은 K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작은 경우 K가 작으면 이와 같은 형태, K가 크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SVM과 LDA도 각각 차이가 있고요. 부스팅이라고 하는 테크닉도 바이어스를 줄여서 성능을 높이고, 라쏘 회귀라고 하는 건 뒤에서 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텐데, 회귀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말고 라쏘 회귀를 배워요. 여러분 여러분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배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형 회귀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곧 바로 배울 텐데, 우리가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회귀 문제를 분류 문제로 바꿔 풀기 시작을 하죠. 이 회귀에 대한 거를 범주형 데이터 0, 1 혹은 이제 0, 1, 2, 3으로 바꿀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함수를 도입해서 회귀 문제를 로지스틱 회귀로 바꿔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로지스틱 회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제 라쏘 회귀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자, 교수님,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요. 다시 얘기할게요. 실제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어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어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이상적인 방법을 어떤 솔루션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떤 기계학습 방법론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